새벽 5시. 요양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납니다. 저 김영수는 74입니다. 이곳에서 넉 달째 아내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증 치매 판정을 받은 아내 순자는 더 이상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혹시라도 단 한 번이라도 제 얼굴을 기억할까 봐서입니다. 보호자용 간이 침대는 좁고 딱딱합니다. 허리는 매일 아침 비명을 지르지만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단 낫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제가 아직 누군가의 남편이니까요. 커피를 사러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자판기 앞에서 동전을 꺼내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딸 지영과 사위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모퉁이 너머 그들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장모님 상태 보니까 길어야 1년 정도 더 가실 것 같은데요. 이제 슬슬 아버님 재산 정리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숨이 막혔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빠 혼자 판단하시면 위험해. 요즘 노인 사기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미리 통장이랑 인감 관리해야 돼. 나중에 문제 생기면 더 복잡해져. 사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 성격상 안 내놓으실 텐데. 설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설득이 아니라 보호라고 해야지. 그래야 아빠도 기분 안 나쁘시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관리해야 할 대상, 정리해야 할 변수, 보호라는 이름으로 통제해야 할 노인이라는 걸 말입니다. 제 인생이 이미 그들의 계산기 안에 입력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동전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제야 그들이 저를 봤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빠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자격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인데도 말입니다. 제 돈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돌려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딸이 뭐라고 불렀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이 손으로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 장사를 했고 밤늦게 돌아와 빨래를 널었습니다. 제가 야간 근무를 할 때면 이 손으로 아이들 숙제를 봐줬습니다. 저는 평생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용접 불꽃 속에서 청춘을 태웠고 손은 화상 자국 투성이가 됐습니다. 겨울에도 난방을 아꼈고 여름에도 선풍기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쉬는 날엔 아이들과 공원에 갔고 등록금 고지서는 한 번도 아이들 앞에서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힘든 표정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큰딸 지연은 대학을 나왔고 지금은 중견기업에 다닙니다. 둘째 아들 민석은 자영업을 하고 막내딸 수진이는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웁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학원비, 결혼 자금, 전셋돈, 제가 줄 수 있는 건 다 줬습니다. 아내와 저는 우리 몫을 줄여서라도 아이들에게 보탰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아이들이 저를 걱정하는 방식이 달라진 건 말입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사랑보다 계산이 먼저 보이기 시작한 건 말입니다. 며칠 뒤 지연이 병실에 왔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나치게 말입니다. 아빠, 혹시 요즘 통장 관리 잘 되고 있어? 엄마 치료비도 계속 나가고 생활비도 많이 드시잖아. 아빠 혼자 다 관리하기엔 벅찰 것 같아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금융자산관리 위임 계약서였습니다. 요즘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도 많고 아빠가 실수로 큰돈 쓰시면 곤란하잖아. 우리한테 맡기시면 안전하게 관리해드릴게요. 그 말 속에 사랑이 있는지 계산이 있는지 저는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는 압니다. 자식이 어떤 마음으로 말을 꺼내는지 말입니다. 어떤 눈빛으로 자기를 보는지 말입니다. 생각해 볼게. 딸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게 남겨줄 게 정말 돈뿐일까요? 제가 평생 가르쳐 준 건 결국 욕심뿐이었을까요?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보, 당신 인생이에요. 당신이 결정하세요. 아내는 어느 날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가끔 찾아오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애들 말 듣지 마요. 당신 인생이에요. 아직 당신 거예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나 없어도 당신은 당신대로 사세요. 누구 눈치 보지 말고요. 그리고 다시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충분했습니다. 아내조차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이들의 인생에서 밀려났다는 걸 말입니다. 부모가 아니라 정리 대상이 됐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등본을 떼고 은행을 돌았고 법무사를 만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친구들에게도 말입니다. 제가 아직 판단 능력이 있을 때 제 재산을 제 뜻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까? 법무사는 잠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본인 명예재산은 본인 의사대로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해방감이 왔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의하면 제 뜻대로 못합니다. 법무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제 상황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런 노인이 한둘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제가 아직 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의 짐도 보호 대상도 아닌 자기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감각이었습니다. 74세 처음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저는 집을 팔았습니다. 급하게 조용히 말입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내놓았고 일주일 만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집이고 제 인생이니까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아시냐고 말입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제 집입니다. 일주일 후 지연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손에 등기부 등본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집을 팔았어요? 왜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이게 말이 돼요? 목소리에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랑 상의해서 했으면 더 좋은 값에 팔 수 있었잖아요. 왜 혼자 이런 큰 결정을 하세요? 그 돈 어디다 쓰실 건데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집인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니? 아빠 이제 나이도 있고 판단력이 안 좋잖아요. 사기라도 당하시면 어떡해요? 그 말에 저는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더 내가 할 거다. 내가 아직 멀쩡할 때, 내가 아직 내 인생 주인일 때 말이야. 지연은 울먹였습니다. 우린 아빠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시면 어떡해요? 노후 자금은 생각하셨어요?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노후 자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내 존엄이야. 뒤에서 민석과 수진도 들어왔습니다. 셋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막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돈은 아버지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모두의 것이죠. 모두의 것이라고? 그럼 너희는 나한테 뭘 줬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생을 줬다. 이제 내 남은 시간은 내가 쓰고 싶다. 아이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오래된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아프기 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여보, 나 없어도 당신은 당신 인생 사세요. 누구 눈치 보지 말고요. 당신은 당신 거예요. 저는 그 문장을 접고 가방을 꺼냈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혼자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작은 해안 도시였습니다. 민박집에 짐을 풀고 처음으로 제 의지대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밥을 먹고 싶을 때 먹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눈치도 필요 없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런 사치가 저에게도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곳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독거노인이 월세를 못 내 쫓겨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80살 할머니는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내다 발견됐습니다. 자식이 셋이나 있지만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얼굴이 화면에 나왔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얼굴이 거울처럼 저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아이들을 더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돈 때문에 그들은 저를 사람이 아니라 자산으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다르게 쓸 수는 없을까요? 아이들의 탐욕을 키우는 대신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는 없을까요? 다음 날 아침 지역 사회복지재단을 찾았습니다.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상담사는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집 한 돈, 예금, 전부요? 상담사는 당황했습니다.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가족과 상의했냐고, 정말 괜찮냐고, 노후는 어떻게 할 거냐고 말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노후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으로 죽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상담사는 잠시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 자식들이 저를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봤습니다. 그 돈이 없어지면 어쩌면 저를 다시 아버지로 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혹시 후회하시진 않으실까요? 이미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키운 걸요.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비로소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결국 찾아왔습니다. 셋 모두 말입니다. 울었고 화를 냈고 매달렸습니다. 지연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아빠, 제발 취소해 주세요. 취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민석은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수지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인생의 보험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야. 우린 아빠를 사랑해서 걱정한 건데, 사랑이라면 내 선택을 존중하고 나를 사람으로 봤어야지. 지연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답했습니다. 너희가 살아온 것처럼 살면 된다. 스스로 일해서 스스로 벌어서 말이다.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돈 이야기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기억만 적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말입니다. 내가 처음 걸었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말입니다. 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돈은 남겨주지 못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것만은 가르쳐주고 싶었다.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자기 인생의 주인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게 존엄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저는 작은 방에서 삽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입니다. 아침마다 스스로 라면을 끓이고 공원을 산책합니다. 누군가의 허락 없이 하루를 삽니다. 통장에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볍습니다. 아이들과는 가끔 연락합니다. 이전처럼 가깝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그들은 저를 돈이 아니라 아버지로 봅니다. 늦었지만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제 지연이 전화했습니다. 아빠, 밥은 드셨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딸의 목소리에서 사랑을 들었습니다. 비로소 저는 늙은 아버지가 아니라 김영수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너무 늦지 않게 배웠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